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향선 인사드립니다. 이 지구촌에는 65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 인구 각 개인마다 전부 성격과 감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그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사고 내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부인하고 말다툼하면 기분 나빠서 차 과속해버립니다. 또 오후에 상사로부터 일 잘 못했다고 꾸지름 들으면 저녁에 퇴근하다가 열어온다고 술 몇 잔 하죠. 차 비틀비틀합니다. 아니면 복근을 타거나 애인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드라이브하면 그렇게 차가 잘 갑니다. 여러분, 자동차 인간의 감정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정 너무 자동차에 실지 마십시오. 오늘은 4발 자동차의 진기 명기를 떠나서 2발 자동차의 그 진기한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2발 자동차 하면 뭐 당장 생각하시죠? 오토바이죠. 역시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하나입니다. 하레이 데이비슨 하면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당장에 알 겁니다. 미국의 그 우람한 미국을 상징하는 오토바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이 돼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하레이 데이비슨은 사실은 미국을 상징한 하나. 미국의 상징의 자동차가 포드라면 바로 오토바이는 하레이 데이비슨으로 일컬을 만큼 유명한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가 2003년 1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하레이 데이비슨 모토 클럽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레이 데이비슨을 가지고 기기묘한 묘기를 부렸던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레이 데이비슨은 사실 1903년에 윌리엄 하레이하고 아서 데이비슨이라는 두 친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사실 그전부터 이 자전거의 광이었었어요. 참 자전거를 좋아하다가 이어 1900년 전후로 나타났던 오토바이, 유럽에서 들어온 오토바이를 보고 여기에 또 미쳐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돈 버는 데 좀 연결하자 해서 1903년에 두 친구가 합작을 해서 처음에는 창고에서 한두 대 주문받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헨리 포드가 미국 서민을 위해서 값싼 차 포드 T형을 개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포드가 아무리 값싸게 만들어봤자 4발 자동차니까 그래도 서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는 2발 자동차를 가지고 더 값싼 차를 만들어서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디든지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자 해서 1907년부터 대량 생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그 이때쯤에서 뭐 여러 군소 오토바이 메이커들이 등장했지만 이 하레이 데이비슨은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미국의 그 어떤 환경적인 기질과 미국 사람들의 그 풍채에 맞도록 아주 웅장한 그 스케일의 디자인의 모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쭉 뭐 자동차 바람이 일어나면서 크게 히트는 못 쳤습니다만은 꾸준히 생명을 이어오다가 20년대 말, 여러분 그 세계적인 대경제공황 아시죠? 여기에 보면 타격을 받아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겨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하레이 데이비슨은 각광을 받는데, 자, 2차 대전 때 전장에 갔던 미국의 젊은이들, 특히 빈곤한 젊은이들이 전장터에 가서 본 게 뭡니까? 인류의 비극,
환상만 보고 돌아왔는데 미국은 돌아오니까 전쟁 투수로 화찬란하고 그저 넘쳐나고 그렇지만은 빈곤한 청년들은 돈이 없어 뭐 자동차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은 이 집차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민성 집차 값싸게 만들어서 돈 좀 있는 이제 청년들은 없어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차를 사는 게 또 유행이었고, 그런데 50년대 들면서부터 이 젊은이들, 전장에 갔다 온 비난한 젊은이들의 미국의 그 풍요한 사회에 대해서 반항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히피족입니다. 막 백화당족이라고 그러죠. 하루하루 그저 가는 대로 살면서 참 말이 하나 피우고. 그런데 이 히피족께 또 하나 무기를 갖다 준 게 바로 하리 데이비슨입니다. 그래서 50, 60년대는 히피족 그러면 이 60년대로 걸어다니던 히피족이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면서 하리 데이비슨하고 컨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폭주족이죠. 이래서 60년대, 70년대 중년까지만 해 미국의 폭주족은 항상 하리 데이비슨이 따라다닙니다. 이 폭주족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무리를 일으킵니다만 이제 그 후에 70년, 80년대 쭉 지나가면서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그러면서 사회의 모든 문화가 정립돼 가니까 역시 미국 사람답습니다. 우리가 폭주족 이런 것은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시대는 지나간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상태로 와서는 옛날에 이 폭주족인 하리 데이비슨 클럽, 이 클럽들이 지금은 미국의 문화에 기여하는 도움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리 데이비슨 클럽만 해도 미국 내에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작으면 몇십 대에서 클럽, 많으면 몇백 대까지 클럽을 이뤄가지고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처럼 큰 말이 하나 피고 나쁜 짓 저 강정도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폭주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의 그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지나다가 그 도시에서 무슨 행사를 크게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도와줍니다. 또 교통정리를 해주고 카프레드 가서 같이 쫙 프레드를. 이래서 하리 데이비슨은 50년대 히피족의 어떤 물을 타고 그 다음 이 데이비슨의 가치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하리 데이비슨의 주가를 올려준 것은 바로 헐리우드의 50년대 젊은 스타들입니다. 마론 브란도, 반항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제임스 딥, 세 편의 작품으로 해성같이 등장했다가 해성같이 좀 사라지고, 이런 젊은 그 반항의 스타들이 이 헐리우드에 나타날 때 꼭 데이비슨, 하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 빵모자를, 이 가죽 모자를, 가죽 부츠를 신고 나타나. 이런 것도 데이비슨의 하리 데이비슨 주가를 올려줬지만 60년대에 들어가면서 또 이 하리 데이비슨을 등장시킨 영화도 나옵니다. 난폭자라는 영화. 이거 50년대 헐리우드에서 만든 건데 바로 The Wild One이라는데 마론 브란드가 주연을 하면서 하리 데이비슨을 타고 총영무진. 그 다음에 이지라이더 여러분 한국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헨리 폰다, 유명한 헨리 폰다 그 배우의 아들 피터 폰다가 이것을 타고 정처 없이 출국하고 미국 정국하는 그 하리 데이비슨은 핸들이 개담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티브 맥킨 아시죠? 대탈주. 큰 스티브 맥킨, 이 카레스로서도 유명한데 오토바이 광이었습니다. 이 스티브 맥킨이 하리 데이비슨을 타고 탈주는 대탈주. 이런 영화까지 하리 데이비슨의 주가를 굉장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두 발 차에 미국을 대표하는 바로 하리 데이비슨. 바로 그 하리 데이비슨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유럽 오토바이처럼 자그마하고 예쁘장하고 속도 빠르고 조용한 게 아닙니다. 그 하리 데이비슨은 그 전통을 100년 전문에 지금도 지켜요. 그 웅장한 덩치, 미국의 큰 체구처럼 미국인데, 그 다음에 소리 얼마나 다이나믹한 쿵쿵쿵 사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통을 지키면서 바로 미국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모험적인 광활한 다이나믹한. 이 하리 데이비슨은 우리나라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지금 경찰의
종사하시는, 특히 그 기동대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도 아마 서울의 기동대는 하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조금 바뀌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차가 바로 하레이 데이비슨이었습니다. 1921년 서울경찰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순찰용 자동차를 들여올 때 4발차도 들여오지 않고 우선 미국에서 하레이 데이비슨 오토바이 2대를 들여와서 그것을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경찰관을 모집해서 훈련시키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레이 데이비슨의 묘기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묘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가까운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대중교통 문화의 미래 세계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일본도 유럽이나 미국 못지않게 지금 대중교통 수단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대중교통, 신교통 수단으로 노면전차를 등장시켜서 많은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대도시의 대중교통 미래화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의 노면전차와 또 다릅니다. 이제는 도로에 의지하지 않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우리나라에도 최근 경기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정철이라는 경전철을 개발하겠다고 여러분 많이 신문에서 보셨죠. 바로 이 경전철 개념이 바로 모노레일인데요. 이 모노레일은 지하철이 아니라 이 도로상에다가, 도로뿐만 아닙니다. 땅 위에다가 하늘 공중으로 한 7, 8m의 높은 교각을 세웁니다. 쭉 교각을 세우고 그 교각 위에 지하철이나 노면 전차처럼 이 철가치 2개를 까는 게 아니라 그 철가치 대신에 바로 폭 한 5, 60cm 뭐 조금 넓기도 있고 좁은 것도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레일을 까는 겁니다. 한 가닥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나 옆이나 옆을 감싸거나 밑에 달려가는 소형 지하철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전기로 움직입니다만 이 모노레일을 지금 일본에서는 신도시 교통수단으로 지금 각 도시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치가와시, 여러분 일본 가신 다치가와시 가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의 위성도시인 큰 그 매립지, 바닷가에 매립, 넓은 매립지를 막아서 거기다 땅을 만들어서 해양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도쿄하고 그 신도시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그 다음에 지바시, 지바시도 유명하죠. 이 세 도시가 대표적으로 모노레일을 갖다가 지금 단거리, 요건 모노레일 경전철은 보통 그 인구 밀도가 아주 큰 사람이 많은 대도시 내에 순환 그 경전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시와 인공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단거리형 이 경전철을 이용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노레일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지하철보다도 평균적으로 50 내지 60%의 공사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지상에서 뭐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대로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 이용해가지고 교각만 쭉 세우면 공중에서 레일이 깔리니까 도로 지상에 있는 여러 도시 건물을 침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드니 같은 데 저 보니까 이 모노레일은 꼭 공중 허공에만 돌라는 법이 없습니다. 큰 빌딩 같은 데 빌딩도 관통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빌딩에 모노레일 관통하면 그 빌딩에 크면 거기에 이제 그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그 교통을 할 수 있습니까? 집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점. 그 다음에 물론 공사비도 적게 듭니다만은 대량 수송의 지하철보다도 대도시에는
대량 수송의 지하철은 여러 선을 놓기가 참 힘듭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열차도 10칸 내지 뭐 8칸씩 길게 달고 다니는데, 이런 경정철은 공사비가 적게 들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느든지 지상에 노선을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땅에 크게 구애 안 받고 건물에 구애 안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운전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모노레일 경전철 등장하면 서울 어느 한복판 어느 곳에 이 모든 것을 컴퓨터로 통제를 하니까 통제실 하나만 있으면 전부 센서 모니터로 말이죠. 통제실에 앉아서 각 노선을 운전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모노레일이 상당히 신교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노레일 콘크리트 위로 달리는 전철은 물론 비도 맞고 눈도 맞겠습니다만, 이제 밑에 콘크리트 밑에 모노레일 밑에 이렇게 달려가는, 매달려서 가는 현수식 모노레일, 이것이 이제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식 모노레일은 우선 비눈 피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웬만한 급커브도 잘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레일 경전철은 많아봤자 2칸 내지 3칸 달고, 또 이 한 칸의 길이가 전철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전철의 반 정도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마디를 움직여서 자유자재로 순환할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은 급경사나 급커브나 이거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내에서 수송수단, 잠시 내렸다 잠시 타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는. 예를 들어 시내버스처럼. 그래서 이거 잠시 내리고 잠시 타고 빨리 수송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노레일이 물론 도쿄나 지바현, 시바보다도 유럽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노레일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제일 처음 모노레일이 등장한 것이 아일랜드입니다. 영국 북쪽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죠. 그 아일랜드에서 광산용으로 188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때는 전기 열차가 없었기 때문에 석탄 기관차로 이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1954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3km 모노레일,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는 1888년. 저도 이제 시드니 가가지고 타봤습니다만, 이 시드니에 모노레일은 순환 모노레일로 되어 있어요. 2칸 내지 3칸 다르고, 위에 모노레일 걸터 타고 가는데, 역시 운전기사가 없이 전부 관제실에서 통제를 하는데, 지금 시드니에서는 관광용으로 더 인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 타고 가면서 모든 시내를 볼 수 있으니까, 앞에도 운전기사 없으니까 그 자리에 관광객이나 손님이 타고 다 구경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노레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문지사에서 여러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경정철,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도시 내 짧은 단거리 신속수단, 신속이동수단으로서 경비 전력 최첨단 교통수단으로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여의도에도 뭐 이렇게 그 모노레일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모노레일을 계속 건설하면 지상에는 버스가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버스, 택시 전부 석유를 태우지 않습니까? 무공해를 탈대시키고 그 다음에 공해 없는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계나 자동차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통업계에도 이 세계적인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운수업계의 신화를 창조한 모범업체, 모범택시라는 신화를 창조한 제일교포 MK택시 회장 유봉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너무 잘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의 교통업계나 또는 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교통 관계자 여러분, 아마 이분 모르실 분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는 KBS에 초청돼서 강의까지 받은, 강연까지 하신 일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세계적인 모범 택시
회사 창업의 신화를 낳은 분입니다. 지금은 이 교토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 전국에만 해도 11개의 그 영업소에다가 1100여 대의 택시, 거기다가 1800여 명의 그야말로 세계적인 모범 기사를 거느린 그런 대택시 재벌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모범 택시 재벌로 성장하기까지의 유봉식 회장은 참 기타 사연이 많습니다. 이분은 1928년에 남해, 그러니까 경남 남해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이겨보기 위해서 15살 때 단신으로 소년이 일본 건너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짓은 한 것 아닙니다만은 뭐 심부름도 하고 견습공도 하고 이래서 노력한 끝에 1950년대죠. 그러니까 30세 때 비로소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자영업인 주유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봉식 회장은 당시 50년, 60년대 50년대에 일본의 택시업계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는데, 일본 택시업계가 50년대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불친절하고 또 난폭 운전하기로 유명한 그런 오명을 남긴 그런 일본의 택시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불친절한 일본의 택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범 택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우선 첫 단계로 택시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1960년 10대의 택시를 가지고 MK 택시를 회사를 갖다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60년대에 일본의 악명을 날리던 난폭 운전 택시, 불친절 택시를 어떻게 내가 이걸 소화를 하고 어떻게 모범적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큰 철학을 세웠어요. 하나는 교육이다. 이 택시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둘째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야 되겠다. 셋째는 후생 복지 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제 신경을 쓴다. 우선 60년대 택시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일본의 택시 기사님들의 임금이 참 박봉이었었어요. 요새도 우리나 그렇지만은 뭐 지입제가 있었고 뭐 회사 지입제 또는 자기가 택시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 거 여러 형태로 난립이 돼가지고 상당히 병기 안 좋았는데, 우선 택시 기사들에게 월급을 당시에 받던 월급을 50-60% 인상하는 그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교육에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일 나가기 전에 딱 강당에 모여서 우선 친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몸에 배이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겁니다. 네, 떠나가도 감사합니다. 오셔도 감사합니다. 절대로 택시에 앉아서 우리처럼 문 열고 타시오 못하게. 다음은 일부러 가더라도 손님이 손들면 좌석에서 내려서 문 탁 열어드리고 모시고 고다이나 가서 목적지에 가면 문 열고 딱 보시고 목적지에 앉아서 바로 문 안에까지 그 손님이 들어갈 때까지 딱 차례하고 서서 다 들어가 나면 인사하고 자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MK 택시가 잘 되려면 운전기사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파리의 인류 디자인을 불러다가 제복까지 맞춰서 마침 만들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택시 요금 내리기 운동, 그 다음에 버스 타기 운동까지 벌여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 모범 택시 재벌로서 매일같이 세계 각국에서 견학을 온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택시 아마 MK 택시처럼 아주 멋있는 모범적인 택시 회사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빕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얘기는 택시 기사님이나 버스 기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가용을 이용하는 자가용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920년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택시회사 여사장인 이정옥 씨가 등장해가지고 37년간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서 총독부로부터 유일하게 모범 운전자 표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제강점기 시대 대단한 우리 한국의 긍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범 운전자가 되는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모든 규범을 어기지 않고 운전하는 거. 이게 바로 모범 택시, 모범 운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